예, 원투퍼치 TF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역시 변함없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서우정 기자, 정다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송영주 해설위원 그리고 저와 오늘 커플룩을 입고 온 정다울 기자. 아 그러네. 아니 컬러만 같이, 다르고. 같이 만났거든. 올라올 때 저기 그 지하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 컬러만 다르고 똑같네요 디자인이. 같은 옷이에요. 네. 예. 같은 옷인데 팔 소매 위치가 다르네. 아 다르지. 아니 그리고 요번에 그 아틀레티코 그 내한에 계속 이제 같이 했었으니까 우리가 기자회견을 저는 진행을 하고 이제 취재를 오셨는데 서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오붓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최근에 한 며칠 동안 4일을 본 것 같은데. 제일 진짜 자주 봤어. 일주일도 아니지. 네. 한 5, 6일 사이에 4일을 본 것 같아. 맞아요. 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얘한테 이렇게 많이 연락할 줄 몰랐어. 연락을 할 일이 있었는데 내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이 형이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나는 휴대폰에 전화했는데 자동 닫기가 맨 처음에 뜨는 건 처음 봤어. 모르는 전화라서 그냥 바로 껐습니다. 바빴거든요. 네. 바빴대. 그래놓고 네. 나한테 바로 이제 콜백을 한 거야. 네.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마 서운했습니다. 오늘 끝나고 전화하면 차단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볼 일은 끝났으니까. 예, 여튼 뭐 참 바쁘게 지나갔던 저 개인적으로도 바쁘게 지나갔던 8월 초반이 또 이렇게 끝이 나고 다시 이제 K리그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K리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앞에 이렇게 또 선물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각자가 좀 준비한 선물들인가요? 네. 예, 이거 제가 가져온 예. 거 맞죠?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네. 오늘은 제가 무임승차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정다우 기자가 갖고 아, 왔던 거죠? 네네, 그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무임승차라는 서우정 기자부터 먼저 한번 댓글을 들어볼까요? 네, 스카이워커님 원투펀치의 아주 오래된 팬이자 제주 팬입니다. 제주가 지금 밑에 처져 있어 보이지만 금방 치고 올라갑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작년에 노잼 노승점 축구를 탈피한 제주가 이제 쭉쭉 올라가서 다크호스가 될 것입니다. 1등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작년에 그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 다크호스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1등 수준의 천지개벽이라고 봐서 이 스카이워커님을 저는 뽑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또 제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좀 미래를 본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신나는 하루가 되지 않으셨을까? 소개해 주시죠. 어우 이걸요. 예. 얼룩말. 정다워 기자가 준비해준 네, 제가 준비한 송지호 업무 송지호 업무로 되어 있는 네, 대표팀의 이 제브라 예. 네, 사이즈가 좀 크긴 할 텐데 사이즈 커요? 아, 본인 사이즈입니까? 그때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 원정 대표팀의 구 원정 예. 유니폼 네. 정다워 근데 기자가 드리는 겁니다. 그 축구 유니폼은 사이즈가 작은 거보다는 큰 게 좋아요. 네, 오버핏으로 그래. 입으면 네. 예쁘니까. 맞아. 자, 일단 서우정 기자가 하나 뽑았고요. 아 저는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내한 때 공항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메온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서우정 기자가 카톡으로 그러면 이거 구독자 선물인가요? 그 얘기에 뜨끔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니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는 드릴 수 없고 네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시메온의 감독을.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받은 서울 이랜드 유니폼 예.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제 입었던 거기 때문에 안에가 조금 더럽다는 표현 말고 뭐가 있을까요? 조금 사용감이 있다. 사용감이 네, 좀 있어요. 착장. 네, 사용감이 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포장을 열심히 했고요. 택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있으면은 드리고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예, 그래서 느낌이 누굽니까? 듭니다. 자, 휴진아님입니다. 서울이랜드 길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버지 4대3 말고 1대0으로 이기는 게 좋아요. 이제는 흑흑 천당과 지옥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나갈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 팬에게 드리고자 제가 이분을 뽑았고요. 서울 이랜드 지금 K리그2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네, 기분 좋을 때 선물 받으셔라.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이랜드 유니폼 선물 저희가 하나 또 준비를 했고요. 정다우 기자. 네, 저는 혼자 직관러님께 드리겠습니다. 부산전 지역 경제 발전 티켓팅 예매력 뿜뿜.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리오 K리그 팝업도 얼마나 1등할지 감도 안 옴. 너무 인정이니까 수원 삼성 팬분들의 팬덤은 예. 인정하고요. 이정효 감독의 정답은 있다에 묻힌 명서. 이정효 감독의 추천사와 이정효 감독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예, 오연규 이야기가 있는 이강인, 오연규 그리고 박성수 있을걸요?
있을 걸요는 뭐예요? 본인책 아니에요? 박승수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박승수 있어요. 예, 수원 삼성 이정열 감독의 정답은 있다와 측면 대결을 펼쳤던 이강인과 지세대 지세대. 저 책을 비운의 선물로 명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답은 있다는 여전히 베스트셀러던데요. 몇 수에 찍었어요 이거? 이제 비밀로 하겠습니다. 야 그런 걸 왜 묻어봐? 아이 갑자기 궁금하잖아. 아이 묻지 참. 마세요. 자, 이제 저도 마지막입니다. 덕수현대님 댓글입니다. 원투펀치 TMF 애청자 울산 팬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송영주 삼행시 하겠습니다. 송영주 형님, 영원한 우승 후보는 울산입니다. 주세요. 저 뽑아주세요. 영주 형이 안 뽑았지만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울산 짐색하고 시나모롤 산리오 콜라보 제품이죠. 이거 2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스라이트 한 거예요. 삼행시 좋았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생각나는 뭐요? 시나모롤. 거기까지 이거 못 받을 것 같다. 이거 말하면은 좀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댓글 4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정보를 저희 제작진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물은 다 뽑았고 이제 K리그 이야기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작진이 지난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 우승 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되게 준비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 팀을 다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 야 이거 그래서 그냥 순위표야.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어. 1위부터 12위까지 그냥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부터 12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거나 이 선두가 FC 서울이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약간 2위권 그룹에서 추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승점 차가 약간은 좁혀진 그런 모양새. 지금 2위 울산과는 승점 차가 7점 차가 됐습니다. 최근에 서울의 승리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울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이 지금 3경기 무승이죠. 세경이 무슨? 네. 네, 그런데 이제 2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승점 9점 차에서 그래도 7점 차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그것은 서울 입장에서는 3경기 승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지금 약간 적신호가 뜬 것이 아닌가. 7점은 조금 애매하죠. 안심하기에는 경기 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시즌 초반이랑 비교했을 때를 보면 서울은 확실히 결정력이라는 면에서 완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즌 전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 뭐 경기력적인 면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한다? 사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뭐 송민규라든지 클리말라든지 이런 공격수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골을 넣어주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러면서 승점을 챙겨가는 경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결정력 면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고요. 경기력으로 이제 어쨌든 극복을 좀 선두라면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조금 불안감이 형성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아직 7점 차는 여유는 있다. 전북전 0대0 그리고 그다음 김천전 0대0 두 경기 연속해서 무득점 무실점으로 승점은 딱 2점만 획득을 하면서 약간 추격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전 같은 경우에는 슈팅 5개. 5개, 네. 유효 슈팅 2개.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떨어졌고 그나마 후반기에 정승원 그리고 문선민이 좀 공격을 이끌어줬고 중요할 때 이제 클리말라가 한 번씩 터져줬는데 그게 지금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멈춰 있는 상황.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송민규 선수가 폼이 안 좋죠. 월드컵 휴식 이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기동 감독도 어떻게든 다른 전략적인 카드들로 하려고 하는데 서울도 사실은 한 20명 정도 슬럼 3예요. 그 안에서 돌아야 되고 서울 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측면 수비 쪽이 뎁스가 굉장히 얇다. 박수일 선수까지도 전반기에 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됐는데 박수일 선수가 돌아오니까 이번에 김천전 때 최준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두 명 정도의 주전만 빠져도 서울이 그때 이제 연패 각오할 때 위험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베츠 손정범이 차례로 이제 퇴장 징계로 빠졌던 그 시기였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다가오면은 2위와의 승점 차는 더 좁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울산이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은 좁혀지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지라도 하려면은 이제 서울이 승점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전반기랑 비교하면은 그 부분이 제일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결정력 얘기를. 네, 결정력이 제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더워서 그 여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분위기 바꿔야 되지 않나. 예. 솔직히 요즘은
구성윤 빨로 버티고 있죠. 아, 네, 근데 그거는 구성윤은 뭐 잘하긴 명백한 잘해요.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일단 서울은 지금 후반기의 모든 포커스는 리그 우승이에요. ACL2 참가하지만은 그거는 다음 순번이고 그래서 구단도 지금 운영 방안 자체가 여름에 보강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뎁스는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5명의 이제 준프로 콜업을 준프로, 했고 거기다가 또 이제 K3, K4 같은 이런 세미 프로 리그에 있는 선수들 2명 또 영입하고 해가지고 뎁스를 채우고 ACL2 원정 경기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그가 1번, 그 다음이 ACL2 홈 경기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준프로로 영입한 선수들도 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공격, 측면, 미드필더 다 있고 센터백도 있고 그래서 ACL2는 좀 육성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서울도 올해 이제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니까 뭐 K리그 뭐 마침 코리아컵에서도 탈락을 했겠다. 근데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에서는 올바른 선택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무조건이에요. 상황에서는. 무조건이에요. 예, 네. 그 코리아컵을 보면은 사실 그동안 기회를 잘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경기력이 좀 그날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서울 팬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경기 전까지는 왜 우리는 맨날 쓸놈 쓰리냐, 좀 다른 선수들도 쓰고 이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경기를 보고 이제 빨간 약을 드셔서 김교동 감독이 선택을 안 한 데는 좀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서울 팬분들이 꽤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ACL2에서도 좀 계속해서 좀 로테이션을 돌리고 어느 정도는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상당히 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LG GS 이쪽 스포츠가 근래에 계속 주요 종목들을 우승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야구 LG 트윈스 우승했고, 농구 LG 세이커스 우승했고, 배구 GS 우승했고. 그러니까 축구만 지금 우승하면은 국내 스포츠계를 다 그랜드 슬램이네.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축구도 이건 우승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서 그쪽 중심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PD가 이런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드디어 찾아온 위기?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승점이 약간 좀 정체기에 있고 2위권 그룹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이 상황을 우승 가도에 있어서 위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분은? 전 다음 경기에서 만약에 승점자가 좁혀지면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아직은? 뭐 7점 차이면 뭐 그렇게 위기라고 할 건 아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유력한 도전자는 울산인데 울산은 메리트가 일단 챔피언스리그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마스 영입하면서 승부수 던진 건데 예. 계속 어떻게 승점을 관리를 하면서 좀 그런 울산의 추격을 뿌리치느냐가 김기동 감독한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쫓기면 그때부터 실수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다음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네. 다음 경기 일정이 서울에게 홈에서 충격패를 안겼던 최근에 갑자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대전 그리고 이후에 안양 원정을 떠나는 또 까다로운 2연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점을 얼마나 벌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서울의 다음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서울의 추격자 2위에 올라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이 안양을 잡았고 그리고 2주 사이에 또 포항과의 경기 동해안 더비에서 후반전에만 2골을 또 몰아서 넣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울산 시민 축구단과의 코리아컵 경기에서 좀 엄청난 졸전을 펼치고 나서 그때 어마어마한 좀 비난을 받았었고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갑자기 또 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위거든요 지금. 그것도 빨간 약 아니에요? 빨간 약. 김현석 감독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이놈들 쓰면 안 됩니다. 보셨죠? 이렇게. 이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3백은 제가 없다니까요. 지금 3백 잘 돌아가잖아요. 특히 이 토마스를 중원에 배치하면서 지금 울산은 계속 토마스 그리고 파트너를 이규성이냐 보야니치냐 이런 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에 따라서. 근데 토마스가 너무 잘해요. 안양에서는 토마스가 갖고 있는 다양한 툴을 여기저기서 막 홍길동처럼 썼다고 하면은 김현석 감독은 중원에서 확실히 장악하고 상대 패스 루트를 끊어버리는데 토마스의 역할을 몰빵시키고 있는데 이게 최근 3경기에서 완전히 들어맞으면서 지금 울산이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울산은 서울전 대승부터 지금 리그 3연승이죠. 예. 그리고 울산이 사실상 제로톱. 네, 이동경과 뭐 에릭과 이진현 선수를 3명을 배치하면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요게 저는 엄청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석 감독이 이것을 계획하에 구성을 했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한번 써보다가 이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마츠모처럼 딱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시기도 적절했어요. 굉장히 더워서
피로감이 굉장히 쌓일 때 울산은 3명의 제로톱을 쓰면서 전반부터 압박의 강도를 엄청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실수가 나오면 이 실수를 이동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실수하면 그건 이동경에게 오면 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인 A 하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고, 만약에 이 플레인 A가 통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 선수들이 압박하고 힘을 가하면서 상대가 지친단 말이에요. 그때 야구가 들어가서 플랜 B가 가동되면 야구를 막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야구가 후반전에 골을 넣으면서 또다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플랜 A도 좋고 플랜 B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김현석 감독이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연승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동경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경 선수가 지금 이제 동기부여도 조금 더 확실해졌고, 그리고 목표 의식이 확실히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이 이제 멘탈을 잘 부여잡고 이제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경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뭐 MVP를 차지를 했고 이 페이스면은 올 시즌에도 가능하겠다 싶거든요. 올해는 뭐 편지 안 써도 MVP 딸 수 있는 올해는 페이스죠. 이 페이스면은 야 진짜 또 받겠다 싶고,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정말 잘 시즌 보내고 가겠다라는 그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동경 선수가 이 정도 해주면 울산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멘탈적으로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네. 누가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K리그 SNS 계정에서 이번에 이제 팀 K리그 소집해 있을 네. 때 이동경 선수 게시물을 올리는데 누가 댓글에 편지 써서 MVP 된 그분 이러니까 근데 이동경 선수 그거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얘기 드렸지만 편지 쓰고 미디어에 어필하는 건 사실 그 전에도 좀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그냥 퍼포먼스 자체로, 그리고 이제 팀이 이제 서울하고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을 한다 이러면은 진짜 이동경 선수가 한 번 더 MVP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스토크 시티행이 좌절되면서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중심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겨울에도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네. 새로운 또 대표팀 감독이 왔을 때 이동경 선수한테 A 매치에서 기회를 주면은 워크퍼밋 점수 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챔피언십 이적이 무산됐잖아요. 근데 이동경 선수는 지금 활약상을 보면 이걸 이겨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송민규 선수도 챔피언십 이적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무산되고 나서 좀 폼이 떨어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또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이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송민규 선수한테도. 이동경 선수와 함께 지금 울산이 다시 한번 3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8월의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 포항은 이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강원, 전북, 대전을 이제 쭉 만나는 그런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인님들 3연속으로 만나는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세했다가 올해 이제 첫 대결에서 패했고, 예. 전북한테는 지금 계속 연달아 지고 있고, 그렇죠. 대전에게도 그런 상황인데 저는 김현석 감독이 어쨌든 지금 그 판 자체를 굉장히 잘 짰고, 또 야구를 계속 이제 후반에 게임 체인저로 쓰는데 야구가 거기에 부응하는 놀라운 왼발 피니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반기보다는 팀적으로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고요. 조현택 선수도 이동경 선수도 마찬가지죠. J리그 못 가게 됐지만 본인이 일단 마음 다 잡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이 팀이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판도를 봤을 때 울산은 추격할 것 같아요. 간격을 좁힐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서울이 달아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연료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이제 말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말컹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최근 몇 경기에서는 또 배제되고 있죠, 계획에서. 말컹까지 갑자기 또 나와서 터지면은 그때는 울산이 진짜 서울하고 대권 경쟁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울산이 2위에 올라 있고 울산의 라이벌 전북은 지금 3위입니다. 승점이 3점 차입니다. 34점인데 사실 이 전북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홈에서 제주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하고 나서 정정용 감독이 그 MGB 앞에서 메가폰을 잡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거의 폭풍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전북의 그런 모습인데 괜찮을까요, 전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많이 안 좋기는 하고, 지난 경기 이제 제주전을 좀 복기를 해보면 사실 이 경기 한정으로는 감독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수술 33개를 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빅찬스가
굉장히 많았고 기티스 선수가 네. 놓쳤던 것들도 기티스, 있고. 뭐 이탈로 네.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골들이 많이 안 들어간 감이 있어서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확실히 많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서울이 주춤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게 좀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 게 아마 이 우승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지금 얘기할 게 제일 많은 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데 몇 가지 지금 장작들도 들어왔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성한수 코치가 떠난 부분. 물론 이제 성한수 코치는 김천상무 감독직 지금 최종 면접 대상자이기 때문에 떠난 측면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정종용 감독하고 뭔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사실은 성한수 코치보다는 오베르단이 바이아웃으로 떠난 게 이게 결정적이라고 네. 보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K리그한테 심각한 숙제를 던지는 현상이거든요. 그 오베르단을 바이아웃으로 데려간 팀이 무슨 J리그의 아주 전통적인 명문이라든가 상위권이 아닌 오카야마라는 팀이에요. 이 팀이 물론 최근에 이제 씀씀이가 올라가고는 있긴 한데 J2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팀이 바이아웃을 질러서 지금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를 소위 말해 강탈해 갔다라는 측면, 그거에 대해서 전북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북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타격이 크고 그 오베르단이 나가는 걸 상정하고 지금 보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으로 계속 플랜을 짜왔던 건데 이게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뭐 물론 이제 제주전 한정으로는 맹성우 선수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리고 맹성우 선수가 아무래도 감보아 선수보다 먼저 지금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이제 결과까지도 이게 꼬여버리니까 점점 불안한 시선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팬들의 시선도 똑같지 않나. 왜냐면은 팀이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팀 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과정이라도 뭔가 만들려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 팬들도 불만이 쌓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종용 감독이 사실 세부적인 전술에서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장면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된 게 이제 서울전 끝나고 송범근의 인터뷰 그리고 제주전 끝나고 이승우의 인터뷰. 두 선수는 사실 경기 출전이나 이런 거에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팀의 완벽한 중심들인데 경기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보기에는 강도 높은 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보면은 두 선수가 감독을 저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결과가 나왔으면은 어떤 의미로 보면 원론적인 또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은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어떤 안 좋은 상황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정종용 감독과 전북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결과로 입증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이 지금 스탠다드가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위기를 겪었던 전북이 이제 거스포엣 감독이 오면서 중심이 잡혔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유롭게 우승도 차지했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순탄하게 가는가 싶었는데 큰 변수로 인해서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팀의 중심이었던 뭐 송민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갔고 또 콤파뇨 선수는 그 장기 부상을 계속 당하고 있고 최근에 티아고 선수까지 빠졌고 홍정호 선수 나갔고 이제 전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리더십도 바뀌었고 중심 선수들도 많이 교체가 됐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8월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수습이 되고 그렇죠. 팀이 좀 안정감을 얻고 네. 정상 궤도에 올라야 하는 시점이 됐는데 이제 리그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뭔가 팀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고 내부적으로 그 뭐 일종의 리더십이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분명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뭐 아마 정다워 기자가 던진 리더십이라는 게 단순히 정종용 감독이 감독으로서만 해야 될 리더십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라커룸 안의 리더십도 지금 뭐 보이지 않아도 아마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전북의 팀 문화라든가 스피릿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 이끌어가던 리더들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갔어요. 2년 사이에. 특히 뭐 홍정호 최철수, 선수가 네, 빠진 게 최철수 크긴 은퇴, 하죠. 홍정호 이적 이런 상황. 그 전에도 뭐 이제 김지수 나가고 막 이런 상황들. 송민규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와서 팀에 녹아들면서 전북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인데 나가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정리가 안 되는 게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경기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했을 때는 홍정호 선수가 나간 게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내적으로를 떠나서 사실 전북이라는 팀은 그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의 기능, 역할 그 외의 범위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베테랑 선수들이.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 뭐 저는 송범근 이승우의 인터뷰도 필터링이 안 된 거라고 봐요. 그게 어떤 좀 리더십이 있는 선수가 있어서 자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우리가 경기 끝나고 나면 각 팀들 다큐 보면 선수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팀 내에서 오래 머물렀거나 베테랑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발언을 하는데 지금 약간 전북은 뭔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선수단 내부에서도 지난 시즌 더블을 달성하면서 포획 감독 밑에서 그 체계가 서서히 잡혀 나갈 때 그때 결국 변화를 피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엄청나게 비판하기도 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변화를 또 맞이하다 보니까 체계가 잡히는 그 순간 또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거죠. 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따라가야 하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그런 좀 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과연 또 다가오는 일정들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수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장 이제 부천과 만나고 주중에 당진 시민축구단과 코리아컵 경기가 또 예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현대가 더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북의 향후 행보 이제 다음 저희 TMF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팀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가 안양 원정 가서 패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부천에게 0대3으로 패배를 했던 강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오는 간바 오사카와의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일정으로 인해서 일단 한 텀 쉬긴 했는데 송준석 선수 입대했고 부상 선수들 있고 또 날씨는 덥고 이러면서 확실히 지금 좀 안 좋은 흐름에 있는 팀이 강원이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일이기는 한데 진짜 예상대로 돼버려서 네. 쓸 수 그러니까-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네. 이제 정경 감독도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음. 근데 그거를 이제 눈으로 제대로 목격을 한 거예요. 음. 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계속 어느 정도 작동을 하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두 경기에서 조금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변화를 줄 텐데 이제 어떤 변화를 줄 거냐라는 거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간바 오사카전이 좀 그 스탠다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 감독이 시즌 초반에 우리가 이제 빌드업 축구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됐을 때 닥쳤던 위기 그거를 전방 압박이라는 굉장히 완성도 높은 전술로 타개를 했고 지금 이게 이제 막히니까 이제 새로운 2차 위기 속에서 또 어떤 전술로 또 어떤 변화로 이걸 또 극복을 해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까지 극복을 하면 또 나오는 거죠. 정경호급 전술 또 나오는 거죠. 나와야지. 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콘텐츠가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봐도 사실 내일 당장 7시 반에 간바 오사카하고 경기가 있는데 이 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의 다가올 변화를 여기서 미리 예측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그렇죠. 하고. 근데 정경호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 리그 경기를 쉬고 네. 그리고 주중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뭐 강원 얘기할 때 좀 걱정스러운 건 물론 감독의 전술이 성적으로 연결되면서 팀이 상승 곡선을 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고 쓸 수 있는 자원이 지쳐 있으면 결국은 그 전술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놀랍고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쳐 있다라는 게 참 뼈아프게 다가오는 게 지금 12팀 중에서 이 딱 2주 동안 가장 경기가 많고 또 강도가 높은 경기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게 강원입니다. 주중에 간바전, 주말에 울산전, 그리고 또 주중에 코리아컵 성남하고 경기해야 되고 그 이후에 대전하고 또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사이에 4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정경호 감독이 그 코리아컵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해요. 얘기를 해보니까 정경호 감독이 약간 후회하는 게
전에 주중에 있었던 제주 원정 때 로테이션을 아, 안 한 것이 결국은 그 뒤에 안양 부천과의 경기에서 그대로 팀 전체의 피로감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본인이 판단이 약간 좀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간바전은 뭐 힘을 뺄 수 없는 그렇죠. 중요한 경기고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리그 경기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코리아컵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정경호 감독이 본인의 실기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잘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 또 그러면 뭐 강원 팬들 얘기한 죽순 경우가 확인이 되는 거고. 예. 저는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리아컵에까지 비중을 두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 조금 위기 상황인 건 맞지만 이제 뭐 한 2,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모재현 선수도 복귀를 하게 될 거고. 오재현의 빈자리 도 크죠. 예, 이제 결국에는 뭐 중요한 거는 김건희 선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호 감독도 그 지난 부천과의 경기에서 김건희 선수를 아예 명단에서 빼버리는 자극을. 자극을 한번 줬습니다. 왜냐면은 김건희 선수 사실 그 정경호 감독의 페르소나 같은 선수예요. 이 상무 시절에 김건희가 가장 사실 전성기 굉장히 짧았지만 임팩트 있던 시즌을 보낼 때 그때 이제 정경호 코치가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 왔을 때 김건희 선수 되게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고 근데 이제 동계훈련 하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컨디션이 곤두박질 치고 그게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정경호 감독은 계속 그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김건희를 살리기 위한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그래서 그 이제 후반기에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그때 잠깐 맛만 보여준 거 있거든요. 박상혁 윙포워드. 모지현 선수 돌아오기 전에 한두 번 더 쓸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박상혁이 윙포워드로 터지면은 또 재미난 일이 되지 않을까 전 싶습니다. 내일 간바전이 궁금하긴 해요. 간바전에서 딱 보여주면 그게 쭉 이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사실 그 경기는 상징성이 되게 큰 경기라 맞아요. 간바가 이제 ACL2 챔피언이고 또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팀이고 뭐 J리그 개막전 보니까 뭐 잘 하더라고요. 확실히 역전승했죠. 공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매우 우수하고 그래서 그 경기에서 만약에 강원이 뭐 선전을 하고 이긴거나 그런다면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정경호 감독의 전술이 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KTX 타고 강릉 오나? 고속버스 타고 오면 안 되나? 누가요? 간바. 간바. 간바 아직 휴가 안 끝났으니까 버스 타고 오면은 조금 고생도 해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강원이 이제 당장 내일 있을 간바전을 또 어떻게 치르면서 K리그에서도 어떻게 경쟁력을 보여줄지도 궁금한데요. 그 아래쪽에 강원을 홈에서 괴롭혔던 제주가 있습니다. 제주가 강원과의 격차가 딱 한 점 차.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단숨에 중상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주가 확실히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그 결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시즌 초반에 정다워가 제주를 좀 때렸다. 잡돌이를 했죠. 잡돌이를 하고 나서 제주가 그에 큰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뭔가 조금 노력을 더 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름귤을 하미깡이라고 맞아. 하나? 나도 그 방송 이후에 정다원은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 여름귤 하미깡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 프런트에서는 정다호한테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어쨌든 너도 뿌듯하잖아. 아니 뭐 뿌듯하다기보다는 내가 할 말은 했구나. 네. 팀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후반기에 제주를 보면 일단 지금은 이창민 선수의 복귀가 엄청나게 플러스 요인이 된 게 이창민 맞습니다. 이탈로의 재건. 그러니까 이창민 선수가 돌아오면서 그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전반기랑은 아예 다른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창민 선수가 너무 이른 시기에 빠지면서 팀의 기둥인데 이게 좀 많이 흔들렸던 게 사실인데 이창민 선수가 오면서 공수에 걸쳐서 완전히 중심이 잡히고 또 확실히 이창민 선수는 리더십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이렇게 잘 끌고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도 아주 좋은 경기를. 아이아스. 네. 아리아스의 사포. 아이아스. 와. 아니 외국인들도 지금 다 아직 뭐 우리가 그 네. 안 본 선수가 한 명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뽑은 선수들 다 잘하고 이제 있고. 수비 쪽은 대성공이고 네게바 네게바. 터졌고 아이아스도 지금 잘하고 있고 거기다 저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을 보면서 외국인 감독 더 써야 되겠다. 리그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어린 선수들 기용에 대한 그 편견 없이 접근하는 법. 겨울에도 갔을 때도 제가 그때 갔을 때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인터뷰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팀에 5명 정도 어린 선수들이 내가 볼 때는 좋은 선수들인데 시즌 치르면 이 선수들이 아마 우리 팀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름 이적 시장에 지금 제주가 건창훈 떠나고 남태희 떠나고 김건웅도 정말 조용히 일본 무대로 훅 가버렸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때 제주 팬들 무슨 팀 해체하는 거냐고 지금 공중분해하냐고 왜 팀에서 제일 네임드인 선수들이 이렇게 다 나가는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로 그거 다 메워버렸어요. 예, 지금 제주가 위기에서 막 최병호, 조인정 막 이런 선수들 써가면서 다 극복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제가 불만인 것 중에 하나 그거든요. 우리 국내 감독들이 이런 저런 요런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어린 선수들 활용에 되게 소극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요. 물론 뭐 적극적인 감독들도 몇몇 있지만 그런 부분을 깨준 게 지금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과 제주의 성공. 그래서 좀 더 저는 기분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갈 때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전략을 되게 잘 바꾸고 전북전은 많은 분들께서 그러더라고요. 딸깍 축구다. 선수비 후역습이다. 저는 그 의도된 전략이라고 봐요. 전북이니까. 그리고 주중에 제주는 경기를 한 경기 더 했잖아요. 친선전이긴 해도. 그런 상황에서 또 밖으로 원정을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전방 압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했는데 제가 볼 때 전북전 때도 단순히 그냥 뒤에서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블록 형성하고 위치 선정을 너무 잘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입니다. 저는 제일 만족스러운 건 개막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지도자들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구상도 많이 하고 계획도 하지만 시즌을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또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틀어서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르지오 감독은 이미 예고한 대로 나는 포백도 쓸 거고 쓰리백도 쓸 거고 공격적으로도 할 거고 수비적으로도 할 거고 뭐 우리가 빌드업도 할 거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뭐 직선적으로 롱패스도 많이 할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제주가 주말에 안양을 만납니다. 안양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주중에 코리아컵에서 또 안양을 만납니다. 안양과의 2연전이 대기가 돼 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안양이 바로 아래 순위에 있습니다. 6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는데 승점도 딱 한 점 차. 안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주춤하죠. 2연패인데. 네. 사실 그 전까지 무패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연패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2연패 당하는 동안 실점 장면 보면은 문제점이 그냥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양 선수들이 1차 빌드업 할 때 압박을 잘 풀지 못하면서 예.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고 이 압박을 못 푼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탈압박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진영에서 패스미스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패스미스가 있다 보니까 상대에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내주는 상황이 되고 뭐 울산전도 그러면서 실수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도 나오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세트피스 수비가 흔들리면서 세트피스에서 코너킥 상황에서 한 골 실점했는데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그런 더 먹을 장면이 수도 나오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더 많이 실점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 사실은 그 마테우스가 팀 K리그 경기 소환을 하고 대전 경기에서는 후반전이 나왔는데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차이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팀 K리가 아니었으면 안양이 지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후반전은 확실히 그 소위 얘기하는 좀비 축구 같은 강인함이 나타나긴 했는데 다만 유병훈 감독은 최전방에 대한 고민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울산전에서 엘쿠라노가 나왔는데 빈 골대를 상대로 골대 맞추는 신공을 보여줬거든요. 이거 페란 토레스만 하는 짓인데 엘쿠라노가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전전에서 블레이즈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바뀌었을 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빈 골대를 공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유병훈 감독이. 그러면서 엘크라노는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결정을 짓는다면 블레이즈는 그거보다는 훨씬 많이 결정을 짓기 때문에 블레이즈를 이번에는 선발 기회를 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엘크라노는 느리고 결정력은 떨어지지만은 연계 능력이 있고 포스트 버틸 플레이. 수 있고 네. 그리고 공중볼이 있잖아요. 블레이즈는 버티지를 못해요. 다른 개념의 선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블레이즈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 끝나고 바로 뺐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아마 유병훈 감독이 최전방에 대한 고민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나마 다행은 아일톤이 돌아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측면 쪽에서 공격을 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안양이 지금 파이널 A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죠. 파이널 A는 당연히 가야 된다라는 상향된 시선을 가지니까 지금 2연패가 아쉽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테우스가 들어간 후반의 그 경기력이 진짜 안양의 경기력에 가까운 장면들이고, 뭐 권경훈 선수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유병훈 감독이 원칙적인 부분을 잘 지켜가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대전전에서 놓친 승점이 아쉽긴 해도 또 다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는데, 분명 안양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약간 일부 리그에 승격했을 때보다는 지금 좀 빠르게 AFC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한번 노크를 해보자, ACL 2라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조바심이 날 수는 있는데, 전 지금도 충분히 안양은 잘해가고 있고 자기 문화, 팀 문화, 홈 경기 분위기 이런 것들 잘 형성되고 있어서 뭐 믿음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은 굳건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작년에 승격한 팀이니까. 그렇죠. 경기를 뭐 못하고 네. 막 무너지고 이러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실을 좀 생각하긴 네, 해야 된다. 네. 상위 스프릿은 가야지.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아니 한번 붙어봐야 돼. 그러니까 가야 돼. 할 수 있어. 이날 안양에 핸디캡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뭐 김정현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고, 맞아요.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어. 권경원 마테우스 핸디캡 기용했고, 마테우스가 제일 네. 큰 것 네. 같아요. 아마 안양 팬들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아,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이 좀 네. 들지 않을까. 벽을 깰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만, 이제 제주와의 2연전 이후에 서울과의 경기 홈에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안양의 그 2주 사이의 3경기 함께 또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절반 밑에 있는 팀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까 한 50분 동안 얘기했는데 아니 그 이제 내가 절반했어.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PD한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시작했는데 이거는 거의 한 3시간 분량 돼요. 이거 왜냐면 지금 이거 다 하고 나서 K2도 있거든. K리그 2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미쳤어. 이렇게 던져놓고 일주일에 1시간에 끝낼 수 있다고. 야 쟤는 뭐냐. 끝나고 깐부 치킨 사준다는 게 네. 이게 밑에 이제 빌드업을 한 거야. 지금 채찍을 들고 오늘 초과 근무니까 아, 우리가 치킨에 흔들릴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 난좀 흔들려. 아 그래? 깐부니까. 합시다. 일단 해봅시다. 자, 7위 팀은 인천입니다. 지난 라운드 강원과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제 9월로 연기가 되면서 한 주를 또 쉬게 됐던 인천입니다만, 자, 인천은 한 주를 쉬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인천은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네, 인천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인천은 흐름만 잘 이어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쉬게 됐죠. 강원과 협약을 맺어서. 음. 왜냐하면은 최근에 인천 팬들도 알았을걸요. 야, 서재민이 지쳤다. 큰일이다. 서재민이 2라운드 연속 연맹에서 그 올려주는 베스트 러너 5위 안에 없어. 이건 뭔가 이상한 건데? 비상이지. 그걸 느꼈을 타이밍에 딱 휴식을 취했고, 어제 보니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 때 인천 선수들이 와서 많이 보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 휴식의 여유도 주어졌고, 사실 인천이 좀 여름에는 나이 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출전 방식에 대해서 윤정환 감독이 계속 머리를 싸매면서 좀 팀 운영을 달리 가져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좀 더 과감하게 이제 주 선수들 위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고, 때마침 그래가지고 또 뭐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정보로는 레안드로 선수까지 영입을 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네. 측면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를 해가지고 후반기에 파이널 A 진입을 내심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미룬 경기가 이제 아시안 게임 기간에 아마 열릴 거예요.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 차출 선수가 워낙 많아서 3명이죠. 네,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승점 쌓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도 뭐 박경서 선수가 가지만은 지금 주전은 이비자하고 김건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핸디캡은 강원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 다음 TMF 녹화까지 이제 2경기인데 김천전 광주전입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을 이제 인천이 만나다 보니까 승점 6점을 좀 상정을 하고 바짝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2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8위 팀 큰일입니다. 포항 어떡하죠? 포항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진짜 좀 아우 좀 어려운- 위험해. 어려운- 포항은 여전히 강합니까? 여전히 강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각을 잡고 포항 경기를 이렇게 그 동해안 더비를 봤거든요 주말에. 선발 라인업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포항이 진짜 2호제 빠지니까 무게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라인업에 그 뭐 기성용도 이제 벤치에 내리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울산이랑 너무 이게 체급차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도 전반은 뭐 어쨌든 양 팀 다 막 적극적인 이 파열이 나는 경기는 아니었어. 그런데 후반 되니까 이제 저쪽은 막 야구 들어오고 이규성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안 되니까 이게 포항 좀 이제는 진짜 힘든 상황으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호재 선수 떠나면서 전체적인 공격력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은 다 했잖아요. 이호재 선수가 골도 많이 넣어주고 팀 득점 절반 이상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여파가 마치 도미노처럼 쫙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공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선수가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이 좀 휘청하는 거 아닌가. 물론 지금 포항의 연패가 이호재 있을 때부터 연패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다름슈타트 경기 보니까 동료 다쳤을 때 안고 나오고 골 넣고 막 이런 장면 보니까 이 선수 없는 게 이렇게 컸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막 이런 느낌이 더 드니까요. 그래도 돌아올 카드는 역시 조르지. 조르지가 이제 8월 말 정도에 아마 복귀를 할 것 같아요. 조르지 부문 온다. 조르지가 오면은 또 저는 포항의 본체라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공백이 길어요. 그러니까 조르지 선수가 없는 게 너무 버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측면도 그렇고 앞에서 공격도 그렇고 그 한 명이 없는 게 일종의 그 이제 강원의 모재현이 빠져서 고생하는 것처럼 그 한 명의 공백이 너무 크다. 이게 아마 박태하 감독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울산전 보다 무슨 생각했냐면 조르지도 조르지인데 야 준익료만 있어도 그렇죠. 저기서 뭔가 카드가 하나 더 나올 건데 야 이게 지금 진짜 약해졌다.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스쿼드가 빈약한데 그런 키플레이어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준익윤 선수도 사실 되게 좋았을 때 다쳤잖아요. 잘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 포항 입장에서는 스쿼드가 약한 팀이니까 좀 크죠. 포항은 위기 때는 항상 화수분 뉴스에서 뭔가 해결사가 등장했던 게 이 전통이었는데 물론 뭐 올해도 김호진 같은 또 의외의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뭐 황성웅이나 어린 선수 김동진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다른 팀들과의 격차가 스쿼드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현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박태하 감독도 뭔가 이 전술적인 변화를 너무 다채롭게 가져갈 게 아니라 지금 같을 때는 딱 확실한 거 하나를 통해 가지고 결과를 다시 안정적으로 만든 뒤에 이제 변주를 주는 것이 지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리그 5연패에 빠져 있는 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다음 경기 일정이 광주 만나고 주중에 진주 시민축구단 대진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부천과의 경기가 이렇게 예상이 돼 있거든요. 야, 이런 분위기면은 진주 시민축구단에게 또 기회가 올 수 있겠는데. 제가 그 경기 중계하거든요. 예. 내가 보기에는 포항이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기회지. 내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포항에서 그 KTX 타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토너먼트는 연장에 있고 승부차기가 있다 보니까 자고 와야죠 뭘.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다음날 새벽에 아틀레티코 또 첫 라운드 경기가 있어. 새벽 4시에. 그럼 뭐 그러면은- 달려와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가 우리 빨간 스팅어를 끌고 가는 거야? 자차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야. 그런 예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뭔데? 예, 좀 먼 생각해보니까 길이더라고. 저도 진주랑 인연이 있네요. 뭐 있어요? 저 공군 나와가지고 문산 있었어요? 그 진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제가 2005년 12월 26일에 그래가지고 좀 저기 진주 출신들 보면은 아버지가 공군인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고아라 씨를 비롯해가지고. 아니 근데 고아라 씨는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제 사천에 그 공군 무대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고모가 그 앞에서 이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이제 관사에 살 때 그 앞에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깎아사로. 예, 깎아사로 많이 왔다 해요.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예뻤대요. 예뻤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예, 자 포항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항 밑에 있는 팀 대전입니다. 대전은 드디어 좀 살아났네요. 네, 2연승. 예, 숨통 좀 튀었습니다. 광주전에서 승리한 게 크죠. 음. 왜냐면 후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월드컵 휴식기 이후로 첫 승이고 그리고 홈에서 첫 승이고 여기다가 황선홍 감독 경질설이 나올 때 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게 컸고 그리고 나서 안양 상대로 또 승리 거두면서 2연승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광주전도 위험했거든요. 예, 질 뻔했어요 그 경기도 사실. 아니 솔직히 광주전도 그렇고 안양전도 그렇고 다 위험했어요.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안양전 봤을 때 막판에
이거 잡아야 된다는 그 뭔가 버티는 사명을 버티려는 그 다한다는, 힘이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그 느끼지 못했던 뭔가 훨씬 없었던. 별로 찾아보기 어려웠던 광주전도 그렇고 무조건 우리가 버텨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대전이 조금 그래도 변화의 감지가 된다. 공격 쪽도 주민기 선수가 한 칸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 엄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를 보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제가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지금 얘기한 부분이에요.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몰릴 때 버틸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런데 대전은 그런 모습이 2경기 연속으로 나왔다. 이런 것은 이 팀에게는 굉장히 플러스 요소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황성홍 감독의 축구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 패턴이. 잘 나가다가 황선홍 감독이 뭔가 새로운 걸 가미하고 싶어 해가지고 시도를 해요. 잘 안 되는데 그럼 빨리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 포기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밀다가 정말 좀 팀이 위기에 가면은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지금 흐름인데 사실 작년하고 그저 재작년 후반기 때 대전이 잘했던 건 저는 뛰는 양, 예, 절실함 그런 것들이 경기 안에서 계속 나오면서 승부를 뒤집고 이러는 축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그게 실종됐다가 지금 광주전 그리고 이번 안양전에서 이제 그런 기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수 구성 자체도 이제 마사가 돌아오고 하면서 중원도 이제 뛰는 양으로 조질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고 그런 것들이 팀에 전체적으로 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2연승을 하니까 금방 순위가 승점 차가 좁혀지네요. 지금 네. 포항하고 2점 차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전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세트 피스라든가 중거 슈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뒷공간 들어가는 그 패턴을 좀 많이 만들어서 득점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리그에서 순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대전의 중요한 도전은 이 챔피언스리그 네, 엘리트이기 아시안.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줘야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 어떤 외부의 신뢰가 확실하게 복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달 남겨놓고 올라오는 건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전에서 우리가 딱 그 타이밍에 들었던 황선홍 감독의 거치에 관한 꽤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저희가 다 들었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선수들도 다 압니다. 선수들이 그걸 들은 상황에서 뭔가 이기기 위해서 한 발 더 뛰고 그 힘을 모았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도 상징성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2경기 연속 나왔으니까 만약에 진짜 선수들이 이 감독을 향한 신뢰가 아예 없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게 경기 태도로 드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안 들이받잖아요. 네. 대전 선수들.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팀이 안 좋을 때는 팀 내 불화설이 항상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대전에서 팀 내 불화설이 좀 나온 거는 이해는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화라기보다는 그럼 뭐라고 해야 팀이 되지? 응집이 안 된다. 뭐 아. 그런 것들은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팀에서 뭐 약간 불화설, 파벌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 30-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누군가와는 늘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인간 사회의 굉장히 당연한 이치라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세 불화. 명만 모이면 끼리끼리. 그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너무 저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쟤네 끼리끼리 다닌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도 경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일이 생겼다고 경기를 대충 하면 그건 잘못된 건데 그게 아니라면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은 사실 이제 워낙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이 동 포지션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안팎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뭐 훈련 중에도 약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은 여튼 감독의 역할이니까 이 2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저 팀이 그래도 죽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근데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2연승 거둔 거는 뭐 축하받을 일이지만 2연승으로
이 전반기에 그 모든 부진을 다 설명할 수도 그렇지.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얘기한 건 그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연승 분위기를 어디까지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2연승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 안 들고, 그리고 대전 팬들이 보는 황선홍 감독에 대한 생각도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두 경기로 바뀔 수는 네. 없죠. 아니 근데- 그래도 대전 선수단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괜찮다는 게 뭐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 제가 들은 거 있는데 김천전이었나 끝나고 나서 황선홍 감독이 작전판을 부셨다. 이거 루머가 있었죠. 루머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루머가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마 라커룸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서 있었던 뭐가 작전판이 넘어졌는데 그거를 밖에서 듣고 황 감독이 작전판을 부셨다라고 밖에다가 얘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팀을 더 위급하게 만든다. 그 정확한 팩트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어도 팀 내부 안에서 특히 라커룸 안에서 있었던 무슨 일을 외부에다가는 절대 얘기하지 말자. 이건 우리끼리 해결하자.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좀 정리하고 나간 이후부터 팀이 좀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황선홍 감독이 광주전을 하기 전에 그 대전 러버스하고 만나서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나도 팀을 굉장히 사랑하고 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다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순위까지 올려놓겠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챔까지 다시 나갈 수 있는 순위를 만들려면은 4위까지는 일단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대전이 9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4위에 있는 팀이 강원인데 승점이 32점, 대전하고는 승점이 딱 6점 차거든요. 물론 강원은 한 경기를 덜하긴 했습니다만 코리아컵이 있습니다. 코리아컵 우승하면 됩니까? 아 그리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엘리트하고 2가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대 6개 팀까지 나갈 수도 예, 있어서. 예. 근데 어느 정도 가야 코리아컵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이게 올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내년 일이에요. 코리아컵은. 예. 아니, 실은 실질적인 평가는 올해 치르는 챔피언스리그 그러겠죠. 엘리트 조별리그라고 예. 리그 페이지라고 봅니다. 자, 대전을 21라운드에 일시적으로 앞섰던 두 팀이 아래에 있습니다. 김천하고 부천인데 지금 대전이 승리를 22라운드에서도 거뒀고 김천과 부천 같은 경우에는 22라운드에서 나란히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12와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전역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김천은 요즘에 분위기가 참 잘 잡혔다는 게 이 전역을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 나가라고 하면서 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운동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이정택 선수 그 군번들인데 그런 모습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보기 좋다고 하고 지금 이제 변준수라든가 이강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와서 중심이 된 선수들도 그런 분위기에 또 따라가고 있고 예전에는 김천 상무가 보면은 되게 진짜 네임드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아시안 게임에서 계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들어오는 비중이 떨어지고 오히려 향상심을 가진 선수들이 와서 열심히 하려는 그게 되면서 김천이 꾸준한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김천은 지금 10위에 올라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 원정을 떠나가지고 0대 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이제 22라운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부천 팬들은 홈에서의 경기였던 만큼 좀 아쉬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광주전이라서 아쉬운 거죠. 광주를 잡고 그냥 벌려놓고 쭉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부천이 이제 승격팀이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목표는 잔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잘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그런데 이제 팬들의 눈높이로 보면 좀 순위가 아쉬움은 있겠죠. 근데 순위하고 승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순위는 11입니다만 6위인 안양하고 승점이 딱 6점 차밖에 네, 나지 별로 안 않기 나요.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영민 감독이 늘 강조하는 대로 부천은 그냥 올 시즌 잔류하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일단 그게 살아야 목표예요. 네, 그게 그냥 목표. 잔류하면 네. 되는데 지금 너무 순조롭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부천이 강등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잖아요.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걸요? 네. 이 정도면 아주 잘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부천은 인상적인 게 덤비는 강팀을 계속 먹이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강팀들 때려잡으면서 승점 챙겨오는 그
희열감, 도파민이 있는 팀이라서 사실- 하여튼 부천은 이제 자기 그 이영민 감독이 하고자 하는 플랜은 확실합니다. 맞아요. 사실 부천 입장에서는 운이 좋은 시즌일 수도 있죠. 그건 왜냐면은 맞죠. 네. 승격하고 나서 잔류가 목표인데 광주가 무너졌으니까 운이 좋은 시즌인 건 맞지만 사실 돈 주고도 경험을 살 수는 없어요. 지금 잔류 경험이 필요하고 K리그 원팀과 대결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올 시즌 패배가 좀 많다 할지라도 경기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경험이 쌓이면 이건 토대가 되고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는 훨씬 더 플러스 요소가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을 잘 만들었어요. 가성비 외국인 선수들 계속 쓰고 뭐 성혜건처럼 지금 또 어린 선수들 어우, 계속 너무 잘 올라와가지고 들어갔죠. 잘하고 있고 뭐 홍성욱도 마찬가지고. 근데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유망주들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부활하고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은 좋고 그 보도 중에 가브리엘 선수를 그 리영직 선수가 광주전에서 파울한 부분에 대한 보도에서 뭐 부천이 좀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도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리영직 선수는 그러니까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 플레이는 경고만 받으면 끝나는 플레이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다른 뭐 광주 선수들, 부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득점 찬스는 아니었고 받았고 뭐 이영민 감독이 그 장면에서 항의하다 경고받았다는데 이영민 감독은 한 20분 뒤에 다른 장면에서 경고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보도가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기는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김기동 감독 경고받고 막 이런 거 보면 뜬금없는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판정 얘기는 뭐 이런 일이 벌어졌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그거 하면은 다음 4시간, 시간에 5시간 걸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 편집해줘. 이거 없던 얘기를 합시다. 쓱 하고 갑시다 그냥. 예, 여튼 부천이 광주를 상대로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승점 10석점 차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11위로 올라와야 하는 광주 입장에서는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여러 선수들이 등록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까지는 모멘텀을 못 찾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후반기 8경기 했죠. 네. 7경기인가요? 8경기 했어요, 맞죠? 했어요. 8경기 예. 했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들도 그렇고 뭔가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응집력이 생겨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 뭔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래도 뭔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광주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갈 것 같은 팀이 돼버렸고 근데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왔죠. 분명히 전력은 상승이 됐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는데 전반기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무승부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1점씩이라도 따고 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 하라고 선수를 10몇 명을 데려온 건 아니거든요. 부족한 거죠. 추격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엄연히 지금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정규 감독의 뭔가 그런 타이트한 뭐 그런 리더십이 과연 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이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뭐 제가 취재하는 바에 따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기에는 어쨌든 뭔가 핑계를 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저희 방송하고 있는 오늘 10일인데 빅골 그 서포터즈 그룹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정규 감독의 경지를 요구하는 경지를 사임 이런 걸 요구하고 팀이 잔류하기 위한 전면적인 쇄신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성명서 같은 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광주 팬들은 좀 차분하게 기다렸는데 이게 도저히 많이 기다렸죠. 많이 기다린 월드컵 거죠. 시기 이후에도 반등이 안 되니까 좀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 올라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전반기는 어쩔 수 없다. 이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정론이 있었죠. 다 동정론. 견뎌 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르다. 왜냐면은 선수를 그만큼 보강했는데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 과연 광주가 뭐 어떻게 더 올라올 수 있을지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을지 여전히 가시밭길이 좀 눈앞에 펼쳐져 있긴 한데요. 10석점 차 과연 이 좀 많이 나 보이는 승점 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K리그 1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관계로 저희의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K리그 2는 조금 간소하게, 조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간소하게 한번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2는 일단 수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이 지금 승점 석점 차로 선두에 등극을 했고 이제 서울 이랜드가 2위, 그리고 당초에 수원에 앞서 있었던, 그러니까 선두를 상당히 공고하게 지켜왔었던 부산 아이파크가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원은 역시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은 뭐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경기력이 막 이렇게 막 크게 폭이 있다거나 뭔가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꾸준한 페이스로 저는 우상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김혜전에 꽤 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뭐 그런 예. 네, 일도 있었긴 예. 했지만 어쨌든 꾸준함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상위 6개 팀 중 가장 이질적이죠. 나머지 5개 팀들이 다 화력이 뜨거운 팀들인데 맞죠. 수원만 방패가 강한 팀이에요. 물론 이제 답답한 공격력에 이제 수원 팬들은 좀 실망할 수 있지만은 또 중요한 건 라이벌전 때는 또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김해전 끝나고 나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정효 감독이 돌아왔다. 예, 경기 끝나고 나서 김도현 선수의 어떤 경기에 임하는 태도를 라커룸을 가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잡돌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올해 좀 이정효 감독이 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분 왜 이렇게 침착하지? 근데 요즘에 약간 변화 느낀 게 일단 최근에 이정효 감독이 전화기를 꺼놓고 있고요. 예, 연락을 안 받습니다. 축구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김혜전이 끝나고 자신의 감정을 필터링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강주 시절에 그게 살아났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현상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저거 이정효스러운 거다. 저게 돌아왔다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좀 기대는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수원 삼성이 더욱더 파괴력을 많이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딩 클럽이면 압도하는 힘을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단단한 팀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순간 수원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간 건 청주전 때문에 그래요. 팀 바깥에서 보면은 오심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들이 보면 이게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이게 단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경기 이후로 저 선수단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억가잖아요, 억가. 음,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봤잖아요, 명백하게. 그래서 이거를 좀 모멘텀으로 삼아서 선수들이 조금 더 응집이 됐다고 해서 수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오히려 시즌 전체로 돌아보면 그 경기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 네, 됐을 도움이 거예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수원 삼성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이 생기면 내부는 더욱더 단단해지게 돼 있습니다. 팬들까지도 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잘하는 그 매니지먼트, 외부에 확고한 적을 만들어서 흔들리는 내부를 단결시키는 그 매니지먼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전화위복인 게 그 심판이라는 공공의 적이 수원 앞에 생겨버리니까 그 전에는 경기력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던 팬들까지도 다 야 우리의 적은 이정효가 아니라 적인 것 같은데 저기에 1.4 공격해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김혜전 끝나고 이정효 감독이 좀 감정을 그렇게 숨기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분명히 청주전 끝나고 내가 뭘 했어. 저 팀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있었죠. 팬들한테도 부끄럽고 네. 또 1만 명이 와줬는데 금요일에. 자, 이제 수원의 다음 경기 상대가 수원 FC입니다. 수원 FC가 또 상당한 상승세를 후반기에 시작해서 보여주고 있고 엄청난 화력을 또 뽐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 더비에서 과연 어떤 팀이 웃게 될지, 전반기에는 사실 수원 FC가 홈에서 역전승,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이제 그 또 반등의 계기를 한번 마련했었는데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수원 FC가 이제 승승무승승이죠. 한 경기를 덜 했는데 4점 차니까 이 경기 잡고 한 경기를 덜 치르면 산술적으로 역전이 가능한 포지션이 되는데 어찌 보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맞아요. 리그 전체로 봤을 때 예.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 사실 수원부터 화성 정도까지가 1위부터 6위권까지 해서 이 선두권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당장 다음 라운드에 보면은 수원 더비가 있고 그리고 부산이 화성하고 경기를 펼칩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부산이 너무 내리막길이라서. 경기까지 패하면은 부산은
5위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땐 화성은 경기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오름세인데 부산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부산이 수비를 이제 3백으로 바꾸었던 선택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성남, 수원, 서울 이랜드에게 연파당하면서 먹히지가 않았고 그래가지고 용인전 때는 다시 포백으로 돌아왔는데 가브리엘을 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수비 라인이 3백이냐 포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의 어떤 수비 전술의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뭐 사실 전반기 때도 부산이 공수적인 측면에서 아주 완벽하게 상대를 공략했던 건 아니죠. 되게 아슬아슬한 경기들도 많았고 근데 그걸 이겨내고 나가는 힘이 있어가지고 선두를 달렸던 건데 지금은 그 힘이 갑자기 싹 실종이 돼버린 크리스찬하고 가브리엘도 좀 침묵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산 크게 흔들리고 만약에 이게 5연패까지 가면은 내상이 진짜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연패에서 그칠 게 아니라 6연패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부산의 다음 경기가 대구전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굉장히 급하잖아요. 대구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예. 지금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끌어대가지고 지금 카이오까지 복귀시키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진짜 지금 K리그2는 1위부터 6위까지가 여기가 그냥 다 지뢰밭이에요. 특히 맞대결은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런 상황인데 부산이 화성, 대구 2연전에서 극복을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일부 리그로 돌아갈 수 있느냐도 결정하겠죠. 수원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안산과 파주 비교적 하위권 팀들을 또 상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안정적으로 승점 6점 수급을 바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수원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들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이랜드의 승격을 그때 예상을 했지만은 또 불안한 건 우리 균버지의 의적 모드 강강약약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봐왔잖아요. 그런 거를. 예. 그거를 체질을 바꿔야 된다 서울 이랜드도.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당장 다음 경기인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뜬금없이 승점들을 많이 갖고 오는 그런 경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성이 혼자서 결과를 바꿔버리니까 그 팀은. 예, K리그2 역시 남아있는 일정들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